저는 한도연입니다. 올해 66이죠. 지금은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소소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은행에서 보냈던 시절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어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할 때 제게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신뢰와 책임.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고객들의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한 푼이라도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한 말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하곤 해요. 내가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그동안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물론 때로는 융통성 없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이 한 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30살인 민호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들떠 있더군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결혼 얘기인가 싶어서요. 아내와 함께 아들의 결혼을 기다려온 지 몇 년째였거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주말에 데려올게요. 정말 기뻤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서 뭘 준비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음이 설렜죠. 드디어 우리 민호가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예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며칠 내내 집안 정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저도 카페 운영 시간을 조금 줄이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일까? 우리 민호가 좋아할 정도면 분명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은행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했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냥 아들 결혼에 대한 부모 마음의 자연스러운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그 주말이 왔습니다.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고 있었죠. 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오더군요. 유세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29살이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긴장하거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통적인 예법이나 관습엔 얽매이지 않을게요. 각자 자유롭게 살아야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아내도 부엌에서 나오다 말고 멈칫했어요.
민호는 당황한 듯 세린을 쳐다봤지만 세린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굳이 이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식사 자리에서도 세린의 태도는 독특했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먹을 뿐이었어요. 세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가 물어보자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자유롭게 일해요.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건 싫어하거든요. 또 자유 얘기였어요. 뭐든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민호가 중간에 끼어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세린이가 디자인을 정말 잘해요. 아버지, 카페 인테리어도 한번 봐달라고 하면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민호와 잘 맞을까 싶어서요. 워낙 다른 성격인 것 같았거든요. 세린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린이가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첫 만남에서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세린과 민호가 돌아간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아내도 조금 당황스러워했어요.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요. 우리가 적응해야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세린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전통적인 예법에 얽매이지 않겠다. 각자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훗날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린의 부모님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시내 한 괜찮은 한정식집을 예약했죠. 아내와 함께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세린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점잖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민호가 정말 성실한 청년이더라고요. 세린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양가 부모가 서로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혼수는 각자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낼 줄 몰랐거든요. 세린의 부모님도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천천히 상의해 보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이없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린의 아버지가 황급히 말했어요. 세린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제야 세린이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버렸어요. 나머지 시간은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느라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세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세린이가 실례를 많이 했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세린의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혼집 정도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민호 군이 안정적인 직장에 있으니까 전세금은 시댁에서 조금 보태주시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각자 부담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앞뒤가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아, 그런 부분은 아이들과 상의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지? 독립이라고 하면서 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린이네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민호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아, 그 얘기요? 세린이도 좀 부담스러워해요. 어머니가 너무 앞서 나가신다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식이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처음엔 그럴듯하게 말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른 요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이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호와 세린이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첫 명절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이번 추석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니? 민호는 조금 주저하다가 대답했어요. 세린이가 올해는 친정, 내년엔 시댁으로 가자고 해요. 공평하게 하자고. 공평하게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물론 요즘은 명절을 번갈아 가며 보내는 부부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년에 보자.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많이 속상해했어요. 벌써부터 명절 음식 준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적응해야지 뭐. 아내를 달래며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첫 명절인데 이렇게 되다니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혹시 안부 전화인가 했는데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냉장고를 바꾸려고 하는데 1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또 돈 얘기였어요. 처음엔 혼수각자 부담, 그 다음엔 전세금 도움, 이제는 생활비까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뭐라고 하니? 민호도 같이 부탁드리기로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세린이 민호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을 요청했더군요. 결국 양쪽에서 200만 원을 받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걸 몰랐습니다. 일단 도와줬어요. 며느리의 부탁이고 아들 집 살림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네 지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도연 씨, 며느리가 시댁에서 크게 도와줬다고 자랑하던데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랑이라니요? 도움을 받았으면 조용히 감사해야 하면 되는 건데 왜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는 걸까요? 그때부터 세린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독립적이라고 했으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해대고 이런 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고객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계속 대출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건 은혜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내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아내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아내는 여전히 세린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관계. 은행에서 그런 관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관계들은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봄이었어요. 민호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내는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기다려왔거든요. 언제쯤 태어나니? 가을쯤이요. 세린이가 몸조리 잘하겠다고 하네요. 저희도 며느리 몸조리에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벌써부터 태교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세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이제는 세린이 전화하면 긴장부터 되더군요. 또 무슨 부탁인지 뻔했거든요. 아이 키우려면 지금 집이 너무 좁아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역시나였어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전세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보태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라니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민호하고 상의는 해봤니? 네, 민호도 찬성해요. 아이 키우려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결국 도와줬어요.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몇 달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처음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였어요. 산후조리가 끝나자 세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 이번엔 뭔데?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비가 필요해요. 친정 얘기까지 나오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500만 원 정도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리나,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럼 내가 우리를 위해 해준 건 뭐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세리는 말문이 막혔나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니? 혼수 도움, 전세금, 냉장고, 이사 비용. 그런데 내가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니? 그건
세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명절에도 친정만 가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게 가족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은 받기만 하면서 살 수 없어. 주는 것도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거야. 세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세린이가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세린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세린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와서는 거실에 앉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당당했던 세린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다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왜 우니? 친정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또 돈 얘기구나 싶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1억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1억이라니.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아버님,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세린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린아, 사람은 자기가 한 말대로 살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니? 전통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각자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잖아.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선택한 건 독립이었어. 그럼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이건 정말 급하면 내가 해결해. 우리한테 의존하지 말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행장 시절 신용불량자들을 상대할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워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세린이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야,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대.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원망스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급한 일이래요. 장인어른이. 민호야, 내 와이프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니?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받기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야. 일방적인 착취일 뿐이다. 아버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민호가 저를 원망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보다니요. 냉정하다고? 그럼 내가 해결해라. 내 와이프 친정 문제를.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거실에서는 세린이 계속 울고 있었고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매정하다고? 그럼 언제까지 퍼줘야 하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아내까지 저를 그렇게 보다니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해. 한쪽만 쏟아내는 건 정이 아니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제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아버지, 세린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도 알잖니?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쳤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와이프는 독립이라고 했어. 그럼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필요할 때만 가족 운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옳지 않아.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집안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세리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민호와도 갈등이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민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린이하고 계속 싸워요. 무슨 일로? 돈 문제로요. 계속 제게만 의존하려고 해요. 친정 빚까지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민호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됐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아이도 있고, 손주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그은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 후 민호가 또 왔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혼하기로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고? 세린이가 키우겠대요. 양육비는 제가 주기로 했고요. 손주를 못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향해 비난했어요. 너무 매정했다. 며느리가 그렇게 빌었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고집부릴 일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도연 씨가 맞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어디 있어? 처음부터 이상했어. 독립이라면서 왜 계속 도움을 요청했겠어? 하지만 그런 위로도 손주를 못 보는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많이 우울해했어요. 손주를 못 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원칙의 문제지. 그 원칙 때문에 손주도 못 보게 됐잖아. 아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대로 살아야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처음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나중엔 그게 당연한 권리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세린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의존하려고 했고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는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일찍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호는 가끔 혼자 찾아왔지만 손주는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시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세린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손주도 함께 있었어요. 손주는 많이 컸더군요. 이제 6살이 된 아이가 세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자란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린은 저희를 보자 당황스러워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고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제가 물어보자 세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전혀 잘 지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손주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예요? 세린이 황급히 아이 손을 당겼어요. 가자, 늦었어. 그런데 가려다가 세린이 다시 돌아섰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아이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서요. 또 돈 얘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린아,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 삶을 짓는다.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말한 독립, 끝까지 살아봐라. 하지만이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세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억지를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전통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각자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잖아. 세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맞아. 각자 자기 몫을 해야 해.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으면 안 돼. 죄송해요.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늦었단다.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손주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이가 작은 손으로 인형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줄게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선을 그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고마워. 하지만 할아버지는 받을 수 없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세린이 아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그들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정말 저게 옳은 일일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원칙의 문제야. 그 원칙 때문에 손주도 받기만 하는 관계는 무너져. 말과 행동은 일관성을 가져야 해.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고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독립이라고 하면서 의존하려고 하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면서 도움만 요청하는 건 모순이에요. 세린은 결국 자기가 한 말의 결과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비록 손주를 못 보게 됐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원칙을 지키며 산 삶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받기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착취일 뿐이에요. 그런 관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걸 일찍 깨달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말과 행동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고 앞으로도 지켜갈 원칙입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은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